자, 이번에는요. 오늘 새벽까지 갔습니다. 추경 처리 결국 안 됐거든요. 뭐 밤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일본 대책 포함한 추경안 국회 통과 막판 진통. 이 기사는 한 새벽 1시 정도까지 상황인데요. 진통이 아니라 본회의 못 열렸습니다. 처리가 안 된 거죠. 오늘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아직까지 진통 그 상태는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야가 삭감 규모, 그러니까 추경안에 원래 정부가 제출한 거는 6조가 조금 넘은 규모인데 6조 7천억. 근데 지금 밤새 여야가 합의한 규모는요 5조 8,300억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삭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삭감 규모 줄다리기는 하느냐고 이제 늦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국당 적자 국채 줄이고 원안에서 3조 6천억 삭감해야. 이 추경의 재원을 일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데 이 부분도 여야의 의견이 좀 달랐어요.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진통이 있어서 심야까지 이견 차이를 못 좁혔는데 새벽에 추경안 규모에 대해서만 5조 8,300억으로 하기로만 일단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여야가 밤새 추경 진통이다. 오늘 본회의 처리로 하는데요. 원래는 오전 중에 본회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나오는 소식은 오전도 어려울 것 같아서 오후 아니면 또 오늘 밤 늦게나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 왜냐면요. 아직 심사가 안 끝났어요. 총액만 정해지고 세부적인 항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 추경과 관련된 국회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경 예산 총액은 5조 8,300억 원, 5조 8,300억 원으로 이제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채 발행 총액은 3조 6천억에서 3천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원내대표단에서 합의한 걸로 저희들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나머지 이제 각 그 예산 증액 또 감액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의 규모와 추경 예산의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새벽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한 거죠. 원래 당초에는 오늘 본회의를 9시쯤 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얘기 나왔다가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 왜냐면요. 원내대표끼리 총액만 5조 8,300억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각각 세부적으로 어디로 갈지 이거 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추경 심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진통인가? 일단 화면 봐주시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추경 처리 예고된 졸속인가?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지난 29일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1일, 그러니까 어제 본회의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9일에 합의를 했죠? 그러면은 심사 기간 남은 게 30일 딱 이틀입니다. 그럼 2일까지 열심히 해서 이틀 반 정도 심사하거든요. 그 추경을 5조, 6조 되는 추경을 이틀 정도 시간에 다 심사하겠답니다. 항목이 수십 가지입니다. 자, 그럼요. 이게 가능한 일이었던가? 그럼 왜 굳이 1일 날 지키지도 못할 2일로 본회의 일정을 잡은 거예요? 결국 무산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처리한다는데 부랴부랴 추경 심사하면 이거 졸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의 합의를 늘 반복하는가? 이 문제 얘기해 봐야 되겠어요. 이수희 변호사, 왜 이럽니까? 꼭 일 처리를. 그게 이제 유성엽 의원이 어제 이제 의원총회에서 그 심야에 열린 그 의총에서 평화당이죠. 거기서 이런 유사한 얘기를 우리 국회가 계속 이런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정기적인 예산 외에 추경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인 예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야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여는 그대로 또 밀어가고 밀어붙이고 그런 그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권하고 무관하게 또 그런 것 같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국회 내에서 이런 거에 대한 자정 노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좀 법으로라도 좀 자기네 아니면 법까지는 아니고 법이어야지 지켜야지 아니면은 또 불법이 되는 거니까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문제 의식이 없는 건가요? 지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표로 심하게 이제 그게 지지율에서 심각하게
차이를 준다고 하면은 저는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 이 예산 문제, 추경 문제는 좀 어렵죠, 이게. 그러면서 그 또 국민 개개인의 이게 그 실질적으로 그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큰 쪽의 얘기다 보니까는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국민 생활 속에. 그러면서 이게 표로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닌가 또 국회 내에서도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조 단위의 저 돈들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뭐 하루 이틀 그것도 밤샘으로 뭐 심의를 한다는 게 얼마나 그 구체적이고 얼마나 좀 그 정확할까라는 뭐 의구심은 들죠. 근데 이런 악습을 깨는 데 대해서 좀 국회나 시민단체가 좀 먼저 시민단체가 먼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액수가요, 5조 8,300억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 400억을 넘어가는 전체 예산은 규모가 작습니다만 5조란 돈이요, 어디 간단한 돈입니까? 그런데 늘 이렇게 부랴부랴 쫓기듯이. 그리고요, 원래 가만히 생각하면 추경심사라는 게 세부 항목을 다 심사하는데 더해서 총액이 나와야 되는데요. 거꾸로 됐습니다. 총액을 정해놓고 세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졸속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도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눈길을 잡는 장면이 있었어요. 화면 봐주시죠. 이겁니다. 어제 추경심사 담당했던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밤새 전했습니다. 저한테도 전해주더군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뭐냐면요. 김재원 의원 예결위원장이잖아요. 근데 뭔가 좀 술 마신 거 아니냐? 술 냄새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습니다. 밤에 취재하는데 뭔가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얼굴도 약간 색깔이 좀 있고 그래서 뭔가 음주 상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예산안 심사 당시 어제 음주 의혹이 있는데 이런 질문 기자들이 합니다. 당연히요. 그랬더니 뭐 그걸 가지고 그만하시죠. 이렇게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이 있거든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즌에 이제 음주 의혹이 좀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실제로 음주를 했었는지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뭐그 예산실의 내용을 많이 다 그러니까 이게 네. 박정환 전 대변인. 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아무튼 근데 기자들이 취재하다 보니까 이거 술 냄새 나지 않아? 이렇게 느낀 거예요. 기자들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기자들이 상황은. 느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뭐 예. 괜한 얘기를 만들어냈겠어요. 근데 예. 참 부끄러워서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좀 전에 저희가 바로 예. 그 얘기했잖아요. 졸속 추경에 대해서. 예. 5조 8천억 원이 뭐 이렇게 쉬운 돈이 아니고 그걸 따지는데 야당에서부터 사실은 심사할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한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늦춰져 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기재부가 예산을 갖고 왔는데 세부 항목 왜 안 보여주느냐. 예. 뭐 우리가 갖고 어떻게 심사하느냐. 이렇게 오다가 결국 이틀 만에 심사하려고 하고 오늘도까지도 심사 못 해갖고 이러고 있는데 예결위원장이란 분이 그 바쁜 와중에 저렇게 한다는 건 국민들 보기에 뭐 지금 만약에 사실이라면 자막으로 나왔는데 뭐 편한 자리라서 뭐 이렇게 하고 뭐 확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그냥 뭐 편한 자리 뭐 이런 얘기 정도만 아니 나왔어요. 사실이라면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사실이라면 근데 그 분초를 아껴야 될 그 시간에 그리고 그 모든 예산을 책임져야 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저기 옳은 자세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고성 산불 그다음에 포항 지진 때문에 추경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들어서는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 경제 지표 못 보고 있습니다만 너무 안 좋잖아요. 이 추경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경기 활성화 위해서 추경해야 된다고 국제기구들 권유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었다면 저런 일을 할 수 있으셨을까? 그 시간에 숫자 하나 더 봐야 되는 거고 더 여야 협의해야 되는 거고 기재부 장관하고 더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약간의 뭐 구설처럼 지금 뭐 기사도 좀 나오더군요. 오전에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요.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추경이 제출된 지 한 100일 됐거든요. 오늘로써. 자, 100일은 굉장한 시간입니다. 100일. 그 100일 동안 심사를 담당하는 의원들 누군가는 좀 꼼꼼히 봤으리라 좀 믿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졸속이라는 얘기 안 나오게 그 100일 동안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렇게 믿으면 좀 안 될까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주제 요 정도 하고요. 사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꽤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SNS상에 퍼진 폭행 영상입니다. 어느 농촌이 배경인데요. 외국인 노동자가 나오고요. 아마도 그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는 한국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가 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뭔가 약간 이 채소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갑을 달라고 약간 어눌한 한국말로 얘기를 합니다. 몇 번을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한국인 B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공손하게 장갑 주세 이랬다고 장갑은 내가 갖고 다니 그러면서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면이 좀 험악합니다. 내용이요. 다음 화면 봐주시죠. 다음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외국인 노동자분이 우즈베거를 사용한 걸로 지금 나와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사무소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즈베거를 사용하는 등 자국민으로 추측이 돼서 가해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찾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고 어떻게 된 일인지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자, 그럼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빨리 일하라고 이게 네가 이거 뭐 공손하게 장갑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장갑 여기 누가 이게 장갑 달라고 그래? 야 장갑은 네가 갖고 다녀야지 장갑 없어 이러니까. 또 우즈벡 언어가 나왔는데 확실히 우즈벡인지 아닌지 저희도 모르는 상태라서. 네, 뭐 전체 화면 중에는 이렇게 때리는 장면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가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수위 조절 좀 해서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최찬희 교수님,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우리가 뭐 다문화 가정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다문화 가정이란 말도 전 조금 이제 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할 때 예. 많은데 지금 보세요. 우즈베키스탄 그 영사관에서 저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상태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여러 노동자들을 항상 저런 식으로 대우하는 게 굉장히 많이 노출됐어요. 이번만이 아닙니다. 비단.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문제가 제기됐고 여러 사례가 또 나왔었기 때문에 예. 저런 걸 구조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나라가 가장 어려워지는 게요. 대체로 보면 말이죠. 예. 포용적이거나 관용적이거나 배려가 없는 사회가 항상 그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도 지나치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졌다 해서 예. 너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개념, 인식 이런 것들도 대단히 저급한 게 사실이에요. 일부분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저런 부분들 제도적, 법적으로 뭔가 제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 우리 국민의 인식도 뭔가 좀 예. 관용적이고 포용적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득은 좀 높을지 모르지만 예. 그야말로 지적 수준이 높은 그런 선진국으로 가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예. 그러한 부분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일 교수님,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거는요. 지금 영상에 찍힌 장면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외에 추가로 더 있었을까 봐. 더 혹시라도. 이게 반복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있었을 돼요. 개연성이 매우 높다. 예.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 문화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성숙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게 지금 노동자들이 많이 권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운동도 예. 계속 이어지는 게 그런 거고, 예. 뭐 고용 이제 직장에서 뭐 괴롭힘 방지라든가 뭐 이런 것도 나오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데 예. 지금 외국인들한테 대한 처우는 더 악화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 굉장히 저출산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외국 노동자들이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인구 구조가.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나쁘게 이렇게 대우를 한다 그러면 예. 좋은 노동 인력이 외국의 좋은 노동 인력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려고 하는 동기가 생기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제도적으로 정부가 좀 개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예. 우즈벡 뭐 이 정부가 예. 아주 잘 개입하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도 뭐 한국 젊은이라든가 많이 나가서 일하고 있거든요. 예. 그 자국민 보호에는 좀 정부들이 이런 식으로 좀 예. 잘 이제 대처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희 변호사, 지금 영상으로 본 저 장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게 확인되고 누군가가 확인이 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폭행을 하는 저 한국 사람이 예. 그 사용한 그러니까 고용주라 고용주. 그러면 예. 근로기준법에 그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뭐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이라든가 자기도 또 인부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폭행 그냥 폭행으로. 예, 그렇게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할 텐데 예. 우선은 그 경찰에서는 저곳이 어딘지 누군지 뭐 다 파악이 안 돼서 그거부터 이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SNS에 저 영상을 게재한 사람부터 그럼 뭐 촬영한 사람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와서 한국말을 정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렇겠죠. 아니라 옆 사람 통해 갖고 배우는 거라서 그 지역의 국가 언어의 어떤 억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반말부터 배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억양이 이렇게 우리로 받아들이면 약간 좀 그 건방지게 보인다 그럴까 약간 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냥 백지 상태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이 공손하게 달라고 해야지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봐서는 물론 저는 뭐 폭행이나 이런 거 절대 반대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이해가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자로 근로자로 할 때는 고용을 할 때는 그런 언어적인 차이, 그다음 한국말을 배워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장갑을 달라고 공손히 말을 했지만 이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차이를 그거를 외국인 노동자한테 요구할 수는 없고 고용주가 이해를 해야죠. 그런 간극은. 좀 그런 것도 저는 안타깝게 저런 일이 있을 때 또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피해를 당한 그 외국인 노동자가 또 불법 체류자인 경우가 있어서 신고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런 경우도 또 있잖아요. 그 농촌에 가보면 요즘 반일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지방이 더 글로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좀 질문을 제가 깜빡을 했는데.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신고도 못한다는 거죠. 피해자가. 그런 걸 악용을 해가지고 착취를 하고 폭행이 만연된 곳들도 있죠. 그냥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신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다 결국은 사회 의식의 문제, 수준의 문제가 아닌가 그 사회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나와서 이게 굉장히 지금 인터넷상으로 회자가 되고 좀 경찰도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한 방에 있는 해설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검찰 얘기입니다. 좌천성 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검사들의 줄사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2개 준비했는데요. 소개해드리는 동안 네 분 패널께서는 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표현이나 단어가 떠오르시는지 일단 적어주시고 해설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환경부 수사 지휘 검사들 전원 사표. 주진우 서울 동부지검 부장검사 이 수사를 했었죠. 공직관이 흔들린다. 최근에 이제 검찰 인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후폭풍이다. 문정부 수사 기소해서 좌천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인사 전후에 40명 넘게 사의 표명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진우 부장검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의를 표명하면서 제 공직관이 흔들리고 있는데 검사 생활을 더 이어가는 것은 국민과 검찰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명예롭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윗부분도 좀 봐주세요.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결국 저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 능력과 실적, 조직 내 신망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신뢰, 이런 게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인사에 관해서요. 다음 기사 보시죠.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에 이뤄진 인사를 말하는 거예요. 귀족검사 없앤다더니 적폐수사팀의 요직 회전문 인사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습니다. 귀족검사 얘기가 나오고요. 회전문 인사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문정부에서 이뤄졌던 검찰 인사 2년간의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렇답니다. 2,200여 명 검사 가운데 0.1%가 돌고 돌아서 이른바 핵심 보직을 맡거나요. 핵심 보직. 그 보직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있습니다. 0.1%가 돌고 돌아 맡은 보직은요.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검사라면 누구나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0.1%가 돌고 돈답니다. 황병보 리스트 수사팀은 붕괴됐고요. 주진우 부장검사 끝내 사의 표명. 윤석열 총장 임명 뒤에 57명이 검찰을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단까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뭐 어떻게 좀 이해하시는지 그래서 네 분께 질문을 좀 미리 드렸습니다. 그럼 한 분씩 보겠습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이제 예. 지명되고 난 다음에 청문회가 이제 있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예. 과연 검찰총장으로 적당한가 아닌가 예. 뭐 이런 거. 특히 그중에 보면은 지금 우리 기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귀족 검사라고 표현될 만한 끼리끼리 문화에 너무 약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았는데요. 딱 보니까 이번 인사를 통해서 저는 역시 검찰총장의 최적임자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예. 지금 뭐 사법개혁, 검찰개혁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본질로 들어가면 얼마나 인사를 자유롭게 공정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 검찰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답을 줬다. 그래서 저는 최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검찰 인사하면 검찰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자라고.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다 보여준 최적임자 아닌가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뭐 공직기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주진우 부장검사 그런 얘기한 것처럼 공직관에 대한 회의 얘기했잖아요. 검찰, 법원, 뭐 군, 국정원 여기저기 사실은 많은 개혁들이 있고 소위 말하는 뭐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다 너무 심하면 초가 삼칸이 다 타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최찬열 교수께서는 과유불급 너무 나갔다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윤석열 총장의 방침엔 동의를 합니다. 적폐 수사 전 사실 개인적으로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이제 바꿔야죠. 그리고 수사해야 되는데 인사가 저렇게 지나치게 많은 숫자가 사표를 낸다든지 그리고 환경부 리스트를 수사했던 검사가 이제 뭐 좌천성 발언, 좌천성 인사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면 윤석열 총장이 나름의 어떤 지휘 방침을 가지고 이 인사를 했다 하더라도요. 윤석열 총장 체제가 의도하는 거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반발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씩 아까 제가 포용 관용 얘기했습니다만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걸 해가면서 그래야 오히려 적폐 수사도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정 부분 불가피하지만 저런 인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건 조금 전략적으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이 최근에 있었던 검찰 인사 기사가 꽤 많이 나오는데요. 뭐 시각이 좀 갈려 있기도 합니다. 뭐 그 정도 인사는 뭐 이해할 만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갈리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자, 김구라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길게 썼죠. 그러니까 기수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기수가 낮아요. 낮은 기수. 그러다 보니까 앞 기수들이 많이 이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검찰 개혁인데 검찰 개혁이 기존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찰이 굉장히 수직적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한 팀을 구성해야 되고 그 팀을 구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역효과다. 그래서 불가피성이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자,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검찰 개혁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인사의 중립성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이번 정권이 촛불 민심 운운하면서 내세웠던 거고 거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임자다라고 내세웠고 향후에 봐서는 지금 또 조국 전 수석이 뭐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아주 파다한데 그것도 검찰 개혁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이거는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의 인사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인사가 되는 가운데서 뭐 검찰 개혁 얘기한다는 게 낯뜨겁지 않느냐는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단추부터가 잘못된 거고 이러니까 뭐 검찰 개혁 일환으로 뭐 검경 수사권 공수처 신설 얘기가 나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한 말이 있죠. 충견이 있는데 맹경까지 풀으려고 하느냐. 이런 인사하면 충분히 그런 소리 듣고도 남는다. 누가 충견인지는 알 거고요. 이렇다 그러면은 저는 검찰 개혁을 과연 이 정권에서 말할 수 있느냐. 특히
특히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하고 송인배 전 비서관 수사했던 예. 그 형사부장을 좌천성으로 안동지청장으로 인사를 냈다? 이거는 확실한 시그널인 거거든요. 확실한 메시지인 거거든요.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고 속내가 보이는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검찰 인사 나온 뒤에 여러 가지 진발이 있어서 저희가 좀 소개해드렸습니다.